안녕하세요.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평범한 60대 아저씨입니다. 사람에게 살면서 딱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죠. 인생이 바뀔 만한 기회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건 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겪어보고 나니 아, 이렇게 사람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싶더군요. 꼭 복권에 당첨되고 많은 돈이 생기는 것만이 인생의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것 역시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어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털어놔 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아내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아내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우리 회사 격리 아가씨였는데 어찌나 똘똘하고 얼굴도 예쁜지 남자 직원들이 전부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 안달인 인기쟁이였죠. 그치만 어른공주 같았던 아내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제 후배도 단번에 퇴짜를 맞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아, 나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저런 멋진 애도 퇴짜를 맞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데이트를 해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한껏 구겨서 어딘가에 처박아 뒀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꼬깃꼬깃한 편지를 들고 오더군요.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죠. 아내와 첫 식사 자리에서도 어찌나 실감이 안 나던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그 말들이 쏙 들어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재미있었나 봐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이 잦아졌고 이듬해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 탄탄한 회사에서 일하며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제게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해지더니 급기야 최종 부도 결정이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막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날 며칠을 출근한다고 나와 공원에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결국 큰 마음을 먹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얘기하려던 그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거 봐. 여기 사진에 작은 점 보이지? 그게 우리 아기래. 너무 귀엽지? 병원에서 초음파 보자마자 나 진짜 엉엉 울 뻔했잖아.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쿵 하며 내려앉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어렵게 받아낸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 조금을 갖고 집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나름 큰 길가에 있는 가게라 유동인구도 꽤 됐고 뭘 해도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가게에서 뭘 할까 고민해 봤는데 제가 뭐 요리 같은 거에 소질은 없었지만 고기 하나는 잘 구웠고 또 된장찌개 정도는 팔아도 되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꽤 맛있게 끓였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몇 달은 벌이가 쏠쏠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버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에게 돈 뭉치를 턱 내놓으며 사고 싶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며 어깨에 힘을 주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내는 꼭 그 돈으로 제 옷,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더군요. 보너스는 원래 돈 버느라 수고한 사람이 써야 된다면서 말입니다. 명품백, 좋은 옷 한 벌 사라고, 그래도 된다고 돈을 쥐어줘도 자긴 시장 옷이 튼튼하고 좋다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와 앞으로 돈 세면서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겠구나 했어요. 장사가 이대로 잘 되기만 하면 대출 빚을 갚는 것도 금방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몇 달 가지 않아 일명 오픈빨이 떨어지고 나니 장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하는지 알 텐데 그런 걸 모르니 마냥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어요. 가격을 내려도 보고 다시 올려도 보고 어떻게든 마진을 많이 남겨보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끊어오기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종일 고기를 팔아도 매상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되니 마음이 초조해졌고 월급 봉투를 기다리는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친 소리를 내뱉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아내를 볼 자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빈 가게에서 혼자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겨우 집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런 생활을 한참 하던 어느 날 아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로 온 건지, 무슨 핀잔을 하든 그건 다 내 업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사지 멀쩡한데 뭔들 못하겠어. 힘을 합치면 잘 될 거야. 다시 시작해보자.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의 말을 듣고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그때부터 아내와 힘을 합쳐 전단지도 돌려보고 할인 이벤트도 해봤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둘 다 장사엔 재능이 전무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주를 찾았고 아내는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자꾸 사라지는 아내가 이상해 어느 날은 뒤를 밟아봤는데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군요.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아내는 저한테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일한 덕분에 대출 이자는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는 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은 어느덧 20살이 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척척 성장한 아이들이었어요. 바르고 곱게 자라서 꼭 자기들처럼 고운 신부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우리 2사람의 신혼이 다시 시작됐어요. 진짜 신혼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신혼을 즐길 틈도 없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장사도 안정됐고 가게 아르바이트 학생도 둘 수 있을 정도로 살만해졌으니 이제라도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신혼처럼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피해버리고 무기력하다고 피해버리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갱년기라 그런가 싶어 여자한테도 좋다는 영양제도 사다 줘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줘봤는데 아내의 마음은 도무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화장실로 도망이라도 가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건 아니더군요. 냄새가 아주 지독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냄새 나니까 화장실 문 좀 살짝 열고 다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 번 들어가면 20분, 30분씩 안 나오는데
나오고 또 10분 있으면 들어가고 또 그렇게 30분 만에 나왔다가 또 10분 만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니 저도 미칠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하루 눈에 띄게 말라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처녀 때보다 더 마른 몸매를 갖게 됐죠. 도대체 50이 넘은 나이에 왜 그렇게 살을 빼는지, 왜 자꾸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남자가 늙으면 아내한테 무시당한다더니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며 미안해하기라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그런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날 남편으로 인정도 안 하는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해 당장이라도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그렇게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부탁해 협의 이혼 서류를 구했어요. PC방에서 금방 뽑을 수 있다던데 평생을 장사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컴퓨터 같은 기계는 참 못 다뤘거든요. 그렇게 얻은 서류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찍은 뒤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기 위해 서랍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 넣어놓고 잠시 나가 지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비어있을 줄 알았던 서랍에 낯선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원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서류가 말이죠. 이게 뭐지 싶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서류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노망이 났나? 한글을 못 읽나?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확인됨,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요함. 알 수 없는 영어들 사이에 그 문장만큼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맨 위에는 아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분명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내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 서류가 발급된 날짜는 고작 일주일 전. 그제서야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대장암 증상을 검색했어요. 무기력감, 피로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장에 가스가 차는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까지 아내가 보이던 이상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대장암 증상이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아내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눈물과 함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건강검진할 때 대장암 검사라는 걸 해주더라.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 어차피 공짜니까 별일이 없겠지만 다들 50 넘으면 해본다길래.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이 의심되니까 진료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언젠데? 3년 전쯤. 아내는 이미 3년 전에 대장암 의심 판정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럼 병원을 왜 이제야? 그게 막상 그런 결과 받으니까 너무 무섭고 병원비도 아까웠어. 그때 당시엔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래서 괜찮겠지 했어. 그게 의심 판정을 받는다고 꼭 대장암이라는 건 아니라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자꾸 이상하더라고. 화장실도 자꾸 가게 되고 배도 너무 아파서 작년에 병원에 가봤는데 이미 대장암으로 발전됐다고 그러더라. 꽤 진행된 상태라 빨리 수술 받으라는데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인가?
가게는 또 어쩌고, 애들도 걱정할 거고. 이 바보 같은 여자야. 그게 다 뭐야?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렇게 아팠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3년 전에 병원에 갔어야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고함이 버럭 나왔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늙어서까지 돈 걱정만 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곧바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바람피는 줄 알았어.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저는 흐느끼며 바닥에 흩뿌려진 이혼 서류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말없이 앉아 저를 안아주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잘린 걸 알았던 그날처럼 저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수소문을에 대장암 권위자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을 모조리 찾아냈어요. 국립병원, 기업병원,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허름한 개인 병원까지 할 것 없이 아내를 데리고 전부 찾아갔어요.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다행히 대장암 말기는 아니고 2기 정도라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암덩어리가 항문 근처에 있으면 항문을 포기하고 장루를 뚫어 평생 배로 배변 활동을 해야 했을 텐데 아내는 암덩어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문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술을 하기에 아내의 체력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아내분 체력으로는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체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체력을 길러야 수술도 하고 체력이 강해져야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인 저는 대장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가 매끼 상에 올렸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아내 손을 잡고 동네 뒷산을 함께 오르기도 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도 아름답더군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야만 끝이고 정상에 가야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왔다면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면 아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세 달 정도를 지내고 나니 아내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저랑 운동하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저랑 손잡고 장을 보러 다니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먼저 골목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음 진료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검사 수치들도 좋아졌고 체력도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도 아내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곧바로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1인실에 입원시켜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사정인지라 사람이 북적이는 6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병원의 비싼 병실비를 보며 투덜거렸지만 사실 그건 제 자신을 향한 투덜거림이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 돈도 못 모아두고 뭐 했나. 맨날 일한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정작 마누라 아플 때 1인실 한번 쓰게 해주질 못하나 하면서 말이에요. 애들 낳았을 때도 병원에서 1인실 쓰는 산모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내였는데 전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참 못난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내 밝은 얼굴만 보여줬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해. 당신한테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여태 참고 살았어? 그냥 당신은 늘 바빴잖아. 나랑 애들 먹여 살린다고 바빴던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어리광을 부려. 그것도 다 늙어서. 내 눈에 당신은 여전히 젊고 너무 예쁜데 어리광을 부리든 투정을 부리든 상관없으니까 이젠 혼자 참지 마. 아무것도. 알겠어? 어. 발그레 웃는 아내를 보며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여자라는 걸,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도 못하고 저 혼자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나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알았지? 아유, 그러지 말고 식사나 하세요. 당신이 잘 먹고 잘 쉬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수술 잘 받고 나올 테니까 잠도 좀 자고 밥도 좀 먹고 있어. 내 부탁이야. 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시간의 긴 수술. 전 수술실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된다면 그 순간에 밥이나 먹고 있었던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망부석처럼 5시간을 수술실 앞에 버티고 있었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다 가려져 있어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 긴장이 되더군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하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전해주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아주 잘 버텨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면 병실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병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선생님,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이도 없었고 암 위치도 무난한 편이라 말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회진 때 봅시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 몇 번이나 90도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위대해 보였고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했어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병실로 올라가 있었더니 1시간쯤 뒤에 아내가 침대에 실려 올라오더군요. 몽롱한 정신 와중에도 수술 부위가 아픈지 계속 인상을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무통주사를 부탁했습니다. 무통주사 끊이지 않게 놔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남편분이 아주 자상하시네요. 환자분이 많이 행복하시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씩 미소 지으며 나가자 아내는 제 팔뚝을 툭툭 치더군요. 무슨 무통주사야. 나 그냥 참으면 돼. 애들도 낳았는데 이까짓 거 못 참겠어? 잠자코 그냥 있어. 당신은 이제부터 그저 아프지 말고 편하게만 있으면 돼.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공주님처럼 내 옆에만 있어. 아내는 아픔 와중에도 제 말이 웃겼는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한 게 얼마만인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아내의 얼굴은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었는데 어느새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었더군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들을 다 풀어냈어요. 신혼 때 어려웠던 얘기,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얘기, 또 어느 의 생일에 갔던 수목원이 예뻤다는 얘기,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퇴원이 임박했을 즈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옛날에 친구놈이 하도 사정을 해서 들었던 암보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 아내의 수술비와 병원비 모두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잊고 살았던 보험 덕분에 병원비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한 뒤 다시 식당에 나와 장사를 돕겠다고 했지만 제가 결사반대했어요. 평생 물 마를 날 없었던 아내의 손에 이제는 물 대신 다른 게 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옷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예쁜 가방도 들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게를 아예 정리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만 근근히 벌리던 가게였는데 이참에 다시 취직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재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또 자영업보다는 회사를 다녀야 가끔 휴가 쓰고 놀러 갈 수도 있을 테고요. 제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다행히도 그 후로 아내는 독감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랑 낚시도 가고 마실도 다니면서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때로는 신혼처럼 지내고 있어요. 낮에는 직장 일에 밤에는 대리운전 투자까지 뛰며 조금 바쁘게 살곤 있지만 지금이 행복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수술한 지 5년째라 완치 판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완치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신혼 때 못 갔던 신혼여행을 뒤늦게나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아이처럼 신날 아내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들 며느리들은 갑자기 변한 저희 집 분위기에 조금 낯설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뭐 해줬냐, 아빠랑 어디 갔다 왔냐 묻는 것 같더군요. 애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는지 아내는 애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가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흐뭇하고요. 소중한 건 항상 곁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곤 합니다. 공기처럼 말이에요. 막상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면서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 여기곤 하죠. 위기를 함께 겪으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직접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대장암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위기 덕분에 우리는 서먹서먹한 중년 부부가 아니라 알콩달콩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희 같은 위기를 직면했다면 꼭 이겨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기 마련이에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또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어쩌면 30년, 어쩌면 10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하루하루가 알차게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